안녕하십니까. 석간 경제 브리핑입니다. 오늘은 2026년 1월 11일 일요일입니다. 주말이라 국내 증시는 휴장이지만 지난 금요일 마감된 시장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다가올 한 주 투자 전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경제 전문가 박 교수님과 함께 합니다. 박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금요일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반도체와 방산의 투 트랙 랠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코스피가 4,586.32로 플러스 0.75% 상승하며 4,600선 안착을 시도했고, 특히 트럼프 당선인의 국방 예산 확대 발언이 방산주와 조선주에 불을 지폈습니다. 한화시스템이 무려 27.53% 급등했고, 현대차도 7.49%나 올랐습니다. 연초부터 시장이 상당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오늘 방송에서는 지난 금요일 시장 분석과 함께 반도체 쏠림 현상의 명암,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베팅이 시사하는 바를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박 교수님과 함께 차근차근 살펴보시죠. 먼저 지난 금요일 2026년 1월 9일 마감 기준 국내 증시 상황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4,586.32로 플러스 0.75%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947.92로 플러스 0.41% 올랐고요. 박 교수님, 이틀 연속 상승세인데 시장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코스피가 4,600선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목할 점은 상승을 이끄는 동력이 명확하다는 겁니다.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볼 수 있어요. 첫째는 반도체 중심의 기술주 강세, 둘째는 트럼프 리스크가 오히려 기회로 작용하고 있는 방산조선 섹터입니다. 거래 대금은 어땠나요? 코스피 거래 대금이 10조 원을 넘어서며 활발한 매매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강했는데요. 흥미로운 건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로 돌아서면서 시장에 힘을 실어줬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한 단기 반등이 아니라 구조적인 상승 모멘텀이 형성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코스닥도 900선을 안정적으로 지키고 있네요. 네,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작았지만 천선 회복을 향한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다만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중심의 상승이라는 점에서 시장 내 양극화 현상은 여전히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입니다. 개별 종목들을 살펴볼까요?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하나 시스템입니다. 76,900원으로 27.53%나 폭등했는데요. 한화 시스템의 급등은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이 직접적인 촉매제가 됐습니다. 트럼프가 미국 국방 예산 확대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글로벌 방산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됐거든요. 한화 시스템은 레이더, 유도무기 등 핵심 방산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어서 수혜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입니다. 조선주도 강세였죠? 네, 한화오션이 13만 4,400원으로 3.62%, 삼성중공업이 2만 8,650원으로 8.73% 상승했습니다. 방산과 조선은 사실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한국 조선사들이 LNG 운반선뿐 아니라 군함, 잠수함 등 특수선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국방비 증가는 직접적인 수혜로 이어집니다. 반면 반도체 쪽은 엇갈린 모습이었는데요. 삼성전자는 13만 9천 원으로 플러스 0.14% 소폭 상승했지만 SK하이닉스는 74만 4천 원으로 마이너스 1.59% 하락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삼성전자에 대한 기관과 외국인의 태도 변화입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큰 손들이 삼성전자를 적극 매수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국민연금 얘기시죠? 정확합니다.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보유 평가액이 한 분기 만에 70조 원이나 불어났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쌍끌이를 했습니다. 이는 기관 투자자들이 반도체 업황 회복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경우 HBM 양산 본격화와 파운드리 사업 개선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왜 하락했을까요?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SK하이닉스는 이미 상당한 상승을 기록했고 일부 애널리스트들이 목표가를 37%나 상향 조정한 리포트가 화제가 되면서 단기 과열 우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HBM 시장 지배력과 AI 반도체 수요를 고려하면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는 게 시장의 중론입니다. 현대차 그룹도 강세였는데요. 현대차가 36만 6천 원으로 7.49% 급등했습니다. 이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는데요. 첫째, 미국 시장에서의 판매 호조 기대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제조업 부활을 강조하고 있지만 현대차는 이미 미국 현지 공장을 운영하고 있어 관세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둘째,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 라인업 강화가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미 반도체는 큰 폭으로 하락했네요. 17만 6,300원으로 마이너스 5.06% 급락했습니다. 한미 반도체는 최근 급등했던 종목인데 단기 과열에 따른 조정으로 보입니다. 반도체 장비주 특성상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조정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다만 AI 반도체 투자 확대라는 중장기 테마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바이오 쪽은 어땠나요? HLB가 5만 600원으로 마이너스 0.78% 소폭 하락했지만 뉴스는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리라푸그라티닙의 임상 이상 결과가 호평을 받으면서 FDA 허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조만간 주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시장에서 반도체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실제로 코스피 시가총액 지도가 1년 새 완전히 뒤바뀌었다고 하던데요. 매우 중요한 지적입니다. 현재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압도적입니다. 1년 전만 해도 업종별로 분산되어 있던 시총 구조가 지금은 반도체에 극도로 집중된 상태입니다. 이는 양날의 검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긍정적인 측면은 한국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그만큼 강화됐다는 증거입니다. 특히 AI 시대의 메모리 반도체와 HBM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핵심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시장 전체가 소수 종목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면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개인 투자자들의 베팅도 역대급이라고 하던데요. 네, 충격적인 수치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3조 원을 삼성전자에 베팅했고 신용융자 잔고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른바 빚2, 즉 빚을 내서 투자하는 현상이 다시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위험 신호는 아닐까요? 신중하게 봐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개인 투자자의 신용융자가 급증할 때는 시장이 과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특히 20만 전자간다는 시계 낙관론이 확산되는 건 경계해야 할 부분입니다. 물론 삼성전자의 펀더멘털이 개선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주가는 항상 기대를 선반영하기 때문에 단기 조정 가능성은 열어두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분산 투자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반도체가 좋다고 해서 전 재산을 한두 종목에 몰빵하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오히려 지금은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섹터에 관심을 가질 때입니다. 예를 들어 방산, 조선, 그리고 배당주 같은 경우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습니다. 정부도 이런 쏠림 현상을 인식하고 대책을 내놓은 것 같던데요. 맞습니다. 생산적 금융 ISAR라는 새로운 제도가 신설됐습니다. 이는 장기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높여서 단기 투기를 줄이고 5,000포인트 돌파를 뒷받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장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현명합니다. 환율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57.8원으로 플러스 0.53% 상승했습니다. 1400원대가 고착화되는 분위기인데요. 원화 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첫째,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가 예상보다 느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17%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달러 강세를 뒷받침하는 요인입니다. 한국은행의 대응은 어떻습니까? 한국은행은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환율 안정을 위해서는 금리를 높게 유지해야 하는데 국내 경기 둔화를 고려하면 금리 인하 압력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환율 1,500원 선을 방어선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 필요시 외환 시장 개입도 배제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화 약세가 수출 기업에는 유리하지 않나요?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특히 반도체, 자동차, 조선 같은 주력 수출 산업에는 긍정적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개선에도 환율이 한몫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자재를 수입에 의존하는 기업들은 부담이 커지고 무엇보다 서민 경제에는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유가는 어떻습니까? WTI 유가가 배럴당 59.12달러로 플러스 2.35% 상승했습니다. 60달러 선을 회복하려는 움직임인데요. OPEC 플러스의 감산 연장 가능성과 중국 경기 부양 기대감이 유가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셰일 오일 증산 가능성이 상방을 제한하는 요인입니다. 금값은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네요.
금값이 온스당 4,500.9달러로 플러스 1.15% 상승하며 또다시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금은 전통적으로 안전자산인데 지금 같은 불확실성 시기에 더욱 빛을 발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불확실성,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각국 중앙은행의 금 매입 확대가 금값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금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금을 보유하는 건 좋은 전략입니다. 특히 주식시장이 과열됐을 때 해지 수단으로 유용합니다. 다만 금은 배당이나 이자가 없기 때문에 전체 자산의 10% 내외로 제한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금 ETF나 금 통장을 활용하면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합니다. 미국 증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다우 지수가 49,504.07로 플러스 0.48%, S&P 500 지수가 6,966.28로 플러스 0.65%, 나스닥이 23,671.35로 플러스 0.81% 상승했습니다. 미국 증시가 7,000포인트, 5만 포인트라는 심리적 저항선을 돌파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나스닥의 강세가 두드러지는데 이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개별 종목을 보면 테슬라가 눈에 띕니다. 테슬라가 445.01달러로 플러스 2.11% 급등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의 밀월 관계가 테슬라의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했습니다. 특히 자율주행 규제 완화와 전기차 보조금 정책에서 테슬라가 수혜를 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TSMC도 강세였죠. TSMC가 323.63달러로 플러스 1.77% 상승했습니다. TSMC는 애플의 최신 칩을 독점 생산하고 있고 AI 반도체 수요 급증의 최대 수혜자입니다. 미국 애리조나 공장 가동도 본격화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도 완화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소폭 하락했네요. 엔비디아가 184.86달러로 마이너스 0.1% 하락했습니다. 사실상 보합권인데요. 엔비디아는 이미 엄청난 상승을 기록했기 때문에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건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AI 반도체 시장에서의 지배적 위치는 흔들리지 않고 있고 다음 세대 GPU인 블랙웰의 출시를 앞두고 있어 중장기 전망은 여전히 밝습니다. 애플은 어땠습니까? 애플이 259.37달러로 플러스 0.13% 소폭 상승했습니다. 애플은 최근 AI 기능을 강화한 아이폰의 판매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우려가 있었는데 중국 시장에서의 점유율 방어와 서비스 부문 성장이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VX 지수는 크게 하락했네요. VIX 공포지수가 14.49로 마이너스 6.21% 급락했습니다. 이는 시장의 불안감이 해소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투자자들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소화했고 기업 실적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미국 국채 시장은 어떻습니까?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17%로 마이너스 0.29% 소폭 하락했습니다. 이는 채권 가격이 올랐다는 의미인데요.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전히 4% 중반대를 유지하고 있어 고금리 기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트위터 한마디에 시장이 요동칠 수 있기 때문에 단타보다는 중장기 관점에서 우량 기업에 분산 투자하는 게 현명합니다. 특히 미국 현지에 생산 기반을 둔 기업들, 예를 들어 TSMC의 애리조나 공장이나 삼성전자의 텍사스 공장처럼 관세 리스크가 적은 기업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페이스X 상장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매우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상장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우주산업 섹터 전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가 상장하면 시가총액이 20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우주산업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 실제 투자 가능한 섹터로 자리 잡았다는 의미입니다. 국내에도 관련 수혜주가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LIG넥스원 같은 기업들이 위성 발사체 부품이나 우주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 상장이 현실화되면 이들 기업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주산업은 이제 막 시작 단계라 장기 투자 관점에서 매력적인 섹터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비트코인이 9625.73달러로 플러스 0.26% 소폭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비트코인이 주식시장과 달리 부진하다는 지적이 있던데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주식시장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동안 비트코인은 9만 달러 선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한때 10만 달러를 돌파했던 것을 생각하면 상당히 주춤한 모습입니다.
비트코인 나홀로 뒷걸음질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비트코인 ETF 출시 이후 기대감이 어느 정도 소진됐습니다. 미국에서 현물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면서 제도권 진입이라는 호재가 이미 반영됐고, 이후 새로운 모멘텀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둘째, 규제 불확실성입니다. 트럼프가 암호화폐 친화적이라고는 하지만 구체적인 정책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자들이 관망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기관들은 여전히 신중합니다. 일부 헤지펀드와 패밀리 오피스가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비트코인을 담고 있지만 전통적인 연기금이나 보험사들은 아직 본격적으로 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크고 규제 프레임워크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비트코인은 여전히 고위험 고수익 자산입니다. 포트폴리오의 5% 이내로 제한하고 잃어도 괜찮은 돈으로만 투자해야 합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디지털 자산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지금 같은 조정 국면이 오히려 기회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재돌파하려면 명확한 촉매제가 필요한데 그게 트럼프 행정부의 친암호화폐 정책일 수도 있고 또 다른 기관의 대규모 매수일 수도 있습니다. 알트코인은 어떻습니까? 알트코인은 더욱 변동성이 큽니다. 이더리움, 솔라나 같은 주요 알트코인들도 비트코인과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DFI나 NFT 같은 특정 분야에서 실제 활용도가 높아지면 재평가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알트코인 투자는 더욱 신중해야 하고 프로젝트의 실체와 팀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박 교수님, 앞서 잠깐 언급하셨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비투가 역대 최대 수준이라는 게 좀 걱정스럽습니다.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신용융자 잔고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건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는 시장에 대한 낙관론이 극에 달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조정이 올 경우 연쇄 청산으로 낙폭이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비슷한 사례가 있었나요? 2021년이 대표적입니다. 당시에도 개인 투자자들이 대규모로 빚을 내서 주식을 샀고, 코스피가 3,200포인트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후 금리 인상과 경기 둔화 우려로 급락하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손실을 봤습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운율을 맞춘다는 말이 있듯이 지금의 상황이 당시와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20만 전자 간다는 말도 위험 신호일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삼성전자가 20만 원까지 간다는 전망 자체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HBM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파운드리 사업이 턴어라운드하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문제는 모든 사람이 같은 생각을 할 때입니다. 시장은 항상 다수의 예상을 배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삼성전자를 사면 안 된다는 말씀인가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삼성전자는 여전히 우량주이고 중장기 투자 가치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 빚을 내서 몰빵하는 건 위험하다는 겁니다. 분할 매수로 접근하고 자기 자본 범위 내에서 투자해야 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만이 아니라 다른 우량주들도 함께 담아서 리스크를 분산해야 합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흥미롭게도 기관과 외국인은 개인보다 신중합니다. 물론 국민연금 같은 큰 손들이 삼성전자를 매수하고 있지만 이들은 장기 투자 관점입니다. 반면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외국인 헤지펀드들은 수시로 포지션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큰 손들의 매수를 따라가는 건 좋지만 투자 시계가 다르다는 걸 인식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방산과 조선 섹터를 좀 더 깊이 있게 다뤄볼까요? 트럼프 발언 이후 이 섹터가 폭발적으로 반응했는데요. 방산과 조선은 지금 완벽한 태풍의 눈에 있습니다. 트럼프가 미국 국방 예산을 GDP의 5%까지 늘려야 한다고 발언했는데 이는 연간 수천억 달러 규모의 추가 지출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네토 회원국들도 국방비를 늘리고 있고 아시아에서는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일본, 대만이 모두 국방 예산을 증액하고 있습니다. 한국 방산 기업들의 경쟁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K9 사업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한국의 방산 제품들은 가성비와 성능을 모두 갖췄습니다. 폴란드에 수출한 K2 전차와 K9 자주포, 호주에 수출한 레드백 장갑차 등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한화 시스템은 레이더와 전자전 장비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조선은 어떻습니까? 조선은 민수와 군수를 모두 아우릅니다. 한화오션과 삼성중공업은 LNG 운반선에서 세계 1위 경쟁력을 갖고 있고 동시에 잠수함, 구축함 같은 군함 건조에도 강점이 있습니다. 특히 잠수함은 기술 장벽이 높아서 소수 국가만 건조할 수 있는데 한국은 그중 하나입니다.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닌가요? 단기적으로는 과열 양상이 있습니다. 한화 시스템이 하루에 27% 오른 건 분명 급등입니다.
하지만 중장기 관점에서 보면 아직 저평가되어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글로벌 방산 시장 규모가 연간 2조 달러가 넘는데 한국 기업들의 점유율은 아직 5%도 안 됩니다. 성장 여력이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자, 리스크는 없습니까? 물론 있습니다. 첫째, 방산 수출은 정치적 변수가 큽니다. 국가 간 관계가 악화되거나 정권이 바뀌면 계약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둘째, 경쟁이 치열합니다. 미국, 러시아, 프랑스 같은 전통 강국들이 여전히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중국도 저가 공세로 시장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셋째, 수주 산업 특성상 실적 변동성이 큽니다. 대형 계약 하나에 따라 실적이 크게 요동칠 수 있습니다. HLB 얘기를 좀 더 해볼까요? 임상 결과가 좋았다는데 주가는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이건 전형적인 소문의 사고, 뉴스의 파라라 케이스입니다. HLB의 리라푸그라티닙이 임상 이상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고 FDA 허가의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런 기대감이 주가에 선반영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제 뉴스가 나왔을 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겁니다. 바이오주 투자는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요? 바이오는 가장 어려운 섹터 중 하나입니다. 임상 성공 확률이 낮고 성공하더라도 상업화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일단 성공하면 리턴이 엄청납니다. HLB의 경우 리라포그라티닙이 FDA 승인을 받으면 블록버스터 신약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포트폴리오의 일부를 바이오에 배분하되 여러 종목에 분산하는 게 현명합니다. K뷰티 관련주도 화제더군요. 실리콘2가 대표적입니다. K뷰티 열풍에 힘입어 주가가 19배나 뛰었습니다. 한국 화장품의 글로벌 인기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입니다. K-팝, K-드라마와 함께 K-뷰티가 한류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고 특히 중국과 동남아 시장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FNF도 언급되던데요. FNF는 MLB 모자로 중국 시장을 공략해서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이제 골프 시장까지 진출하려 하는데 골프는 마진이 높고 브랜드 충성도가 강한 시장이라 성공하면 실적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다만 골프 시장은 이미 나이키, 아디다스 같은 글로벌 브랜드들이 장악하고 있어 경쟁이 만만치 않습니다. 금융주 쪽은 어떻습니까? KB금융회장이 AI를 강조했다는 뉴스가 있던데요. 양종희 KB금융회장이 AI를 무기로 비즈니스 전환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금융업이 단순히 돈을 빌려주고 받는 전통적인 비즈니스에서 데이터와 AI 기반의 핀테크 기업으로 변신하겠다는 선언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예상되나요? 몇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첫째, AI 기반 신용평가입니다. 기존의 신용 등급만으로는 포착하지 못했던 고객들의 상환 능력을 빅데이터로 분석해서 더 정교한 대출 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개인화된 자산 관리 서비스입니다. AI 로보어드바이저가 각 고객의 투자 성향과 목표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추천합니다. 셋째, 업무 자동화입니다. 단순 반복 업무를 AI가 처리하면서 인력을 고부가 가치 업무로 재배치할 수 있습니다. 금융주 투자 매력은 어떻습니까? 금융주는 전형적인 경기 민감주입니다. 경기가 좋고 금리가 적절한 수준일 때 실적이 좋아집니다. 지금은 고금리가 순이자 마진에는 긍정적이지만 대출 수요 위축과 부실 우려가 있어 양면성이 있습니다. 다만 배당 수익률이 높아서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들에게는 매력적입니다. KB금융, 신한지주 같은 대형 은행주들은 배당 수익률이 4%를 넘습니다. 최근 ETF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ETF는 이제 한국 투자자들에게도 필수 상품이 되었습니다. 개별 종목 선택의 어려움을 피하면서도 시장 수익률을 추정할 수 있고 분산 투자 효과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테마형 ETF들이 인기인데요. 어떤 테마들이 있습니까? 다양합니다. AI 반도체 ETF는 엔비디아, AMD, TSMC 같은 기업들에 투자합니다. 고배당 ETF는 배당 수익률이 높은 우량주들을 담습니다. 2차전지 ETF는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포스코 퓨처엠 같은 기업들로 구성됩니다. 방산 ETF도 최근 출시됐고요. ETF 투자 시 주의할 점은 뭔가요? 몇 가지 체크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 운용 보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ETF라도 보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둘째, 거래량을 봐야 합니다. 거래량이 적으면 사고 팔 때 가격이 불리하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셋째, 추적 오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수를 얼마나 정확하게 따라가는지를 보는 겁니다. 넷째, 테마형 ETF의 경우 해당 테마가 한시적 유행인지 장기 트렌드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레버리지 ETF는 어떻습니까? 레버리지 ETF는 양날의 검입니다. 지수가 오를 때는 2배, 3배의 수익을 낼 수 있지만
떨어질 때도 손실이 배가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장기 보유 시 복리 효과 때문에 지수 수익률과 괴리가 커진다는 점입니다. 레버리지 ETF는 단기 트레이딩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고 장기 투자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다음 주 시장에 영향을 미칠 주요 일정들을 짚어볼까요? 다음 주는 굵직한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재가속하는지 아니면 안정세를 유지하는지에 따라 연준의 금리 정책 방향이 결정됩니다. 시장 컨센서스는 전월 대비 0.3% 상승인데 이보다 높게 나오면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하면서 증시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업 실적 발표도 시작되죠? 네, 미국에서 4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화됩니다. JP 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대형 은행들이 포문을 열고 이어서 넷플릭스, 테슬라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발표합니다. 시장은 이미 좋은 실적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치를 뛰어넘는 서프라이즈가 나와야 추가 상승이 가능합니다. 국내는 어떻습니까? 한국은행의 통화정책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총재 기자회견에서 나오는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주목해야 합니다. 또한 수출입 통계가 발표되는데 반도체 수출이 계속 호조를 보이는지가 관건입니다. 트럼프 취임식도 다가오고 있죠? 1월 20일이 취임식입니다. 취임 연설에서 어떤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지, 특히 관세와 무역 정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지가 시장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트럼프는 취임 첫날부터 행정명령을 쏟아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게 시장의 호재인지 악재인지에 따라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박 교수님, 지금까지 다양한 이슈들을 살펴봤는데요. 투자자들이 실제로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좋을지 조언해 주시죠. 현재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코어 위성 전략을 추천합니다. 코어, 즉 핵심 포트폴리오는 안정적인 우량주와 ETF로 구성하고 위성 포트폴리오는 고성장 테마주로 구성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코어 포트폴리오는 전체 자산의 60에서 70%를 차지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대형 우량주, S&P 500이나 코스피 200 ETF 같은 지수 추종 상품, 그리고 KB금융 같은 고배당주를 담습니다. 이들은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작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합니다. 위성 포트폴리오는요? 위성 포트폴리오는 20에서 30% 정도로 제한하고 여기에 고성장 테마주를 담습니다. 지금 같으면 방산주, AI 반도체주, 바이오주 같은 것들이죠. 이들은 변동성이 크지만 성공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위성 포트폴리오에서 손실이 나더라도 전체 포트폴리오가 흔들리지 않도록 비중을 제한하는 겁니다. 현금 비중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지금 같은 시기에는 최소 10% 이상의 현금을 보유하는 게 좋습니다.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정이 왔을 때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총알을 다 쏘지 말라는 격언을 명심해야 합니다. 섹터별로는 어떻게 배분하면 좋을까요? 지나친 반도체 쏠림은 피해야 합니다. 반도체가 30%를 넘지 않도록 하고 나머지는 자동차, 방산, 금융, 화학, 바이오 등에 분산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국내 주식만이 아니라 미국 주식도 20에서 30% 정도 담아서 지역 분산도 해야 합니다. 미국 주식은 어떤 걸 담아야 할까요? 미국은 S&P 500 ETF를 기본으로 하고 채권이나 금 같은 안전자산도 필요할까요? 물론입니다. 특히 50대 이상이거나 은퇴를 준비하는 투자자라면 채권 비중을 15에서 20% 정도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미국 국채나 회사채 ETF를 활용하면 됩니다. 금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5에서 10% 정도가 적당합니다.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불확실성이 큰 시기에는 여전히 유효한 해지 수단입니다. 리밸런싱은 얼마나 자주 해야 하나요? 분기에 한 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특정 종목이나 섹터가 너무 많이 올라서 비중이 커졌다면 일부 차익 실현하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자산을 매수해서 원래 목표 비중으로 되돌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고점에 팔고 저점에 사는 원칙을 자동으로 실행하는 방법입니다. 투자자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리스크 요인들을 짚어주시죠. 첫 번째는 트럼프 리스크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시장 친화적일 것이라는 기대가 크지만 관세 정책이나 지정학적 갈등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 재점화되면 글로벌 공급망에 큰 타격이 올 수 있습니다. 중국 리스크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중국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하면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글로벌 수요 증가로 긍정적이지만 반대로 부동산 위기가 심화되거나 디플레이션이 장기화되면 세계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한국은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특히 민감합니다.
금리 리스크는 어떻습니까? 연준이 금리를 예상보다 오래 높게 유지하거나 심지어 다시 인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재가속하면 그런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고금리가 장기화되면 기업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이 높은 성장주들이 타격을 받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도 무시할 수 없죠. 중동 정세, 우크라이나 전쟁, 대만 해협 긴장 등 여러 화약고가 있습니다. 특히 대만 문제는 반도체 공급망과 직결되어 있어서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상황이 오면 글로벌 반도체 산업이 마비될 수 있습니다. TSMC가 세계 최첨단 반도체의 90% 이상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 정치 리스크는 어떻습니까? 한국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책 방향이 바뀔 수 있고 부동산 정책이나 세제 변화가 자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 증시는 이미 이런 리스크들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저평가 요인도 있어서 상대적으로 방어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기 트레이딩이 아니라 장기 투자를 하려는 분들에게 특별히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장기 투자의 핵심은 시간입니다. 시장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시장과 함께 가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주식시장은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크지만 10년, 20년 단위로 보면 꾸준히 우상향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지난 100년간 연평균 10% 정도 상승했습니다. 하락장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오히려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워런 버핏의 명언처럼 남들이 탐욕스러울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야 합니다. 시장이 폭락할 때 우량주를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물론 말은 쉽지만 실행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투자 원칙을 세워두고 그걸 기계적으로 따르는 게 중요합니다. 적립식 투자는 어떻습니까? 장기 투자자에게 최고의 전략입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자동으로 투자하면 가격이 높을 때는 적게 사고 낮을 때는 많이 사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를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이라고 하는데 시장 타이밍을 맞추려는 스트레스 없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배당주 투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특히 은퇴를 앞둔 투자자들에게 좋습니다. 배당은 주가 변동과 관계없이 정기적인 현금 흐름을 제공합니다. KB금융, 현대차, SK텔레콤 같은 기업들은 배당 수익률이 4에서 5%에 달하고 배당을 꾸준히 늘려왔습니다. 배당을 재투자하면 복리 효과로 장기 수익률이 크게 높아집니다. 젊은 투자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은요? 젊을수록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기 때문에 단기 손실을 만회할 기회가 충분합니다. 성장주 비중을 높게 가져가고 암호화폐 같은 고위험 자산에도 소액 투자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은 지켜야 합니다. 빚을 내서 투자하거나 생활비까지 투자하는 건 절대 안 됩니다. 투자는 여유 자금으로 하는 겁니다. 앞으로 주목해야 할 새로운 투자 트렌드가 있을까요? 몇 가지 메가 트렌드가 있습니다. 첫째는 AI입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산업혁명 수준의 변화입니다. AI 반도체, AI 소프트웨어, AI 활용 서비스까지 전 분야에 걸쳐 투자 기회가 있습니다. 둘째는 에너지 전환입니다. 태양광, 풍력, 수소 같은 신재생 에너지와 2차 전지가 핵심입니다. 우주산업도 언급하셨죠. 네, 스페이스X 상장이 현실화되면 우주 산업이 본격적인 투자 섹터로 부상할 겁니다. 위성 인터넷, 우주 관광, 소행성 채굴까지 SF 같은 이야기들이 실제 비즈니스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라 리스크가 크지만 10년, 20년 후를 내다보는 투자자라면 관심을 가질 만합니다. 헬스케어 섹터는 어떻습니까?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헬스케어는 구조적 성장 산업입니다. 바이오 신약, 의료기기, 디지털 헬스케어 모두 유망합니다. 특히 AI와 결합된 정밀 의료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유전자 정보를 분석해서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ESG 투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ESG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특히 유럽과 미국에서는 ESG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투자를 받기 어렵습니다. 한국 기업들도 탄소 중립, 지배구조 개선 등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ESG 우수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리스크가 적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벌써 마무리 시간이 다가왔네요. 박 교수님, 오늘 방송을 정리하면서 투자자들에게 가장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욕심을 버려야쇼. 시장이 좋을 때일수록 과욕을 부리다가 큰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정한 수익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면 일부 차익 실현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둘째, 분산 투자 하열쇼. 한두 종목에 올인하는 건 투자가 아니라 투기입니다.
셋째, 공부하열시오. 남의 말만 듣고 투자하지 말고 스스로 기업을 분석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주 시장 전망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요? 기회와 위험이 공존하는 시장, 신중한 낙관론으로 접근하라입니다. 상승 모멘텀은 분명히 있지만 과열 신호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원칙을 지키는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박 교수님과 함께 지난 금요일 시장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다가올 한 주 투자 전략을 살펴봤습니다. 코스피가 4,586.32로 4,600선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고 반도체와 방산이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신용융자가 역대 최고 수준에 달하는 등 과열 신호도 감지되고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열시오.